안녕하세요. 침해금지 가처분 보겠습니다. 침해금지 청구와 예방 청구할 때 가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소송은 대략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가처분은 3달 안에 종결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처분이라는 것은 피보전 권리가 있고 이게 침해금지 청구권이 됩니다. (1차) 판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상황을 유지시켜야만 하는 그 권리, 그걸 피보전 권리, 당장 상황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뭐뭐 되어야 하는 보전, 유지되어야만 하는 권리, 이게 여기서 이제 침해금지 청구권이 돼요. 얘는 침해금지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침해금지 청구권이 행사가 되지 않으면 사후에 누적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대. 그때 행하는 것으로서 그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시급성이 필요해요. 이게 당장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는 시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침해인지 아닌지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걸 침해가 아니라고 보게 된다면 특허권자, 전유시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 같으면 그걸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보전 권리가 소명만 되면 바로 강제 집행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집행관을 부를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가처분 제도입니다. 소송에서는 피보전 권리가 입증이 되었을 때 침해금지 청구권 행사가 되는 거고, 가처분에서는 소명만 되면 침해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이 보존의 필요성이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처분 문제 나와도 맨날 그거 하는 겁니다. 무효사유 항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권리남용으로 봐서 당장 침해금지 청구권을 보전해줘야 되는 시급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무효사유가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거나 아니면 권리남용이다 해서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사안이 하나가 더 있고 2차 기출문제도 출제됐는데 반복 출제될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 가면은 설명은 하지만 여기서는 출제 가능성이 좀 적으니까 강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삼성 애플 간의 싸움이었어요. 그 브랜드 FRAND라는 계약서를 맺은 상황. 그건 나중에 사례진두분이나 기출문제 프리집 보시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다시는 출제되지 않을 거예요. 262페이지 가처분, 의. 가처분이란 본안 절차의 예입니다. 소송을 본안 절차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 지연으로 초래되는 회복하기 곤란한 권리자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간이 신속한 절차를 말한다. 소송이 너무 오래 걸려서 6개월 동안 집행관을 집어넣어서 당장 침해자의 침해행을 막지 못하면 그동안 이 6개월 동안 침해자의 침해로 인해서 특허권자, 전유시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막게 하는, 당장 침해자가 침해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절차라는 소리예요. 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에서 판결받기 전에 동일한 효과라는 게 바로 집행관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처분 결정문이 나오면 그 결정문이 확정되었을 때 집행과에 가져가면 바로 집행관님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몇 달 전에 여기 역삼역 앞에 집행관님도 엄청 많이 오셨었는데 그거를 이제 동일한 효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얻을 수 있는 잠정조치로서 실익이 있다. 2번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은 이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인정이 되는데요. 특허 침해의 경우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침해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아서 침해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상당 기간 소요될 동안 침해자의 침해 행위를 놔두면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걸 보존의 필요성이라고 그래요.
요건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피보전 권리는 침해금지 청구나 침해 예방 청구권이 되고요. 보전의 필요성은 1번. 혹시라도 시험 문제 나오시면 1번 이 판례를 쓰면서 무난하게 치면 됩니다. 답안지 치는 것은 사례제 핸드북에 있는데요. 가처분이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대한 당사 쌍방 이해 득실 관계. 이거 1차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이게 진짜 침해가 됐을 때 특허권자 전유실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지, 그런 시급성이 있는지, 플러스 만약에 이게 침해가 아닌데 침해라고 봐서 당장 이 침해자의 행위를 막게 되면 침해자에게 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없는지, 이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관계라고 합니다. 그걸 비교해서 특허권자 전유실권자 쪽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가처분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본안소송에서 이 장래의 승패 예상, 정말로 이게 소송 가게 되면 누가 이길지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기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한목적적으로 결정한다. 이게 소명만으로도 시급성이 있으면 바로 떼는 거기 때문에 이 시급성이 있는지에 있어서 잘 구분을 하라는 일반론입니다. 답안지 요거 그대로 읊으시면 돼요. 이해득실 관계, 승패 예상, 기타 재반 사항. 이해득실 관계, 승패 예상, 기타 재반 사항. 그 다음에 2번. 무효소유가 있으면 권리남용으로라고 보던가 아니면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봐서 가처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4번. 이거 1차 판례 강의에서 했었는데 2차 시험엔 나오지 않았어요. 1차 시험에도 나온 적은 1차 시험엔 나왔습니다. 1차 시험에 나왔는데 2차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가처분 신청하고 여기서 가처분 결정이 나왔고 이게 확정되어서 강제 집행이 들어갔습니다. 침해자의 침해행위 다 멈췄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후에 제가 가처분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자세하게 안 하겠습니다. 이건 민사소송법에서 배우지 않는 쟁점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본안소송이 제기됐고 요거의 구체적인 절차 라인도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건 민사집행법 내용이고 민사소송법에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변리사 되셔서 실무하실 때는 좀 잘 알아놔야 되는데, 본안소송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침해 판결을 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기각 판결이라고 그래요. 본안소송 무조건 특허권자 전유실권자가 걸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 비침해 판결이 확정이 되게 되면 얘를 부당한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이 부당한 강제집행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게 돼요. 그 얘기 써놓은 겁니다.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은 후에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채권자가 특허권자 또는 전유실권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가 패소하게 되면 가처분 채권자는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증명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 이게 과거에 침해자라고 얘기했던 애죠. 걔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1차에만 나왔지 2차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다만 문제풀이 할 때 참고하시라고 사례진도 보시면 이것도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사례지 책임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처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입증책임 경감. 여기는 원래 시험 문제 진직이 나왔어야 됐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기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생단문으로 나올 겁니다. 생단문이라는 것은 또 답안지 작성 요령이나 이런 거 말씀할 때 제가 드리는데, 가불병이라는 사안을 주지 않고 그냥 이런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것을 생단문이라고, 사안이 없는 문제 스타일. 생단문 같은 경우는 사안이 없기 때문에 문제에 출제되면 답안지 형식이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내용 그대로 외우시고 그대로 시험지에 쓰시면 돼요. 목차 형식은 사례제 핸드북에 있고 여기서는 이제 개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입증책임 경감. 그게 사례제 핸드북 보시면 이걸로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제조 방법 발명이 이쪽에 이제 하이라이트죠. 특허가 제조 방법 발명일 때 침해자 쪽의 제조 방법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침해자 쪽에서 행사하고 있는 제조 방법이 특허의 제조 방법과 같은지 다른지 이거를 입증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거를 도와주고자 이 제조 방법에서 쓰이는 물건이 공지가 되지 않은 것이었으면 129조 생산 방법 추정 들어갑니다. 만약에 공지가 됐던 거면
생산 방법 추정은 못 들어가고 이때 하는 게 132조 자료 제출 명령과 근데 자료 제출 명령은 상대방이 자료가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료가 없다면 또 실익이 없어요. 그때 최종적으로 하는 게 126조 구체적 행위 태양 제시 의무 이라이트 합니다. 129조, 132조, 126조의 이것이 제조방법 발명에서 제3자 실시 발명이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입증할 때 그 책임을 경감해주는 라인입니다. 제가 생단문을 준비하라고 했던 것은 132조하고 126조에 말하는 건데 여기 132조에서는 무조건 두 개 쓰는 겁니다. 영업 발명에 대한 특이 취급, 영업 비밀. 자료 제출 명령을 받았어도 자료를 거부할 정당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업 비밀이라는 사유가 정당 이유가 되는지 그와 관련해서 영업 비밀이란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 이유는 되지 않고 왜냐하면 특허 쪽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입증에 꼭 필요한 자료라면 영업 비밀할지라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 하나 써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료 제출 명령 정당 이유 없이 불응 시 제외 조치. 이게 완투로 가죠. 상대방이 그 자료에 대해서 주장한 것을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데 보통 자료 제출 명령을 요청하는 것은 자료에 뭐가 써 있는지를 몰라서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 뭐가 있다라고 자료의 기재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자료의 기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다음에 가죠. 아예 요증 사실이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것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로는 입증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는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도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응시 제외 조치. 그 다음에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는 요 라인을 쓸 필요 없고 이건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불응시 제외 조치.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이게 또 화살표가 잘못 있으면 헷갈리니까 정당 이유 없이 불응했을 때 특허권자 전현실권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권자 전현실권자가 주장하는 그 행위 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263페이지 구체적 행위 태양 제시 의무. 침해 입증에 있어서 소송에서 특허권자 전현실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한 당사자에게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이 입증 책임 경감해 주려고 한 거고요. 검토는 특허청 설명자료를 갖다가 친 겁니다. 왜냐하면 개정법 문제는 항상 특허법 설명자료로 생단문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특허청 자료를 잘 정리하면 좋습니다. 이게 제가 1차 판례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로 제조방법 발명 분야에서 많이 일어났던 사건인데 제조방법 특허가 있으면 제3자 입장에서 특허를 그냥 침해하려는 경향도 조금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조방법을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무슨 방법으로 제조하는지를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입증 책임 경감으로 특허권자나 전현실권자가 침해 소송 제기하지 못할 거다. 제기해봤자 질 거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냥 대놓고 침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특허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하고 다르게 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특권자 전현실권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시켜준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검토에 써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고 이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항상 저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안지 쓸 때도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답안지의 목차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특허법은 무조건 권리자를 도와주려고 일단 만든 겁니다. 특허권자나 전현실권자. 다만 이 권리자 보호로 인해서 제3자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중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료 제출 명령과 구체적 행위 태양 제시 의무를 만들 때 그걸로 인해서 제3자가 지나치게 불이익해지시면 안 됩니다.
때문에 답안지 치실 때 나중에 사례진도 보셔도 이제 뭔지 알 텐데 이 영업비밀에 대해서 영업비밀인 경우 무조건 정당 이유가 아니란 건 아니고요. 영업비밀을 할지라도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면 정당 이유로 보지 않는다. 이런 전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불응시 제외 조치도 불응했을 때 무조건 요증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보는 건 아니고 다른 증거로는 입증이 전혀 곤란하다는 사실이 있다면 요증 사실로 진실하는 걸로 보겠다.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행위태양의 질문도 불응시에 무조건 특권자, 전시권자 주장하는 행위태양이 진실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당 이유 없이 불응했을 때 이제 인정하는 그런 제3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입증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줄다리기를 잘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거나 여기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영업비밀이 누설되면 또 제3자 쪽에서 지나치게 불이익하니까 이때는 요걸 운영하고 있어요. 열람 제한 신청과 열람 제한 신청이라는 것은 소송 당사자 이외의 제3자들은 그 소송 자료를 절대 못 보게 하는 걸 열람 제한 신청이라고 하고 플러스로 소송 당사자는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소송 당사자에게 비밀 유지 명령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제3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 도입한 거예요. 그 말이 검토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비밀 심리 절차나 아니면 열람 제한 또는 비밀 유지 명령 등을 통해서 피고에게 그러니까 제3자 쪽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번 감정사항 설명 의무는 1차에도 잘 안 나오고요. 2차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64페이지 자료제출 명령. 의 자료제출 명령은 침해나 또는 저는 여기 지금 권리범위 속부에서만 써놨는데 자료제출 명령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입증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소지한 당사자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는 법원의 재판을 만든다. 이 구조적 편제, 민사소송에서 많이 본 단어죠.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특허권자, 전유실권자에게 있는데 그 입증해야 되는 증거 자료가 그 반대 상대방에게 있는 때 그걸 구조적 편제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시정의학이 도입됐다. 자율추 명령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비밀과 불응시 법적 조치로 가늠되는데 2번 거부사유가 이제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이고요. 3번 불응시 법적 효과가 불응시 이제 제재 조치에 관한 겁니다. 2번 자율추 명령 거부사유 내용 보시면 자료 소지는 정당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는데 다만 영업비밀일 때는 영업비밀이 다 정당 이유가 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침해 문제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면 정당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요게 여기 치는 거예요. 영업비밀이라고 다 정당 이유가 되는 건 아니고 그게 권리자 보호. 그렇다고 영업비밀이라고 다 내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여기 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을 보시면 입증에 필요했을 때만 정당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입증에 필요 없으면은 당연히 거부되는 겁니다. 그게 이 제3자 불이익 방지. 그 균형을 조화롭게 써야 됩니다. 답안지 쓸 때. 그 다음에 265페이지. 검토는 이거 특허청 설명자료니까 읽어보시면 무슨 소리인지 알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불응시 법적 효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번. 당사자가 정당 이유 없이 자율추 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원은 자료 기재에 대한 상대방 주장이 진실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 다만 상대방이 그 자료를 보지도 않았는데 그 자료의 기재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래서 132조 5항 있죠. 나아가 만약 당사자가 자료 기재에 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 않으면 여기도 들어간다고. 여기도 조건 들어간다고. 여기도 불응했을 때 무조건 요중 사실이 입증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불응하고 플러스로 다른 증거로는 입증이 절대 곤란한 조건이 있을 때 이때 요중 사실이 입증된 걸로 보는 그게 제3자 불이익 방지. 그 자료가 다른 증거로는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의 증명이 절대 곤란한 경우에는 요중 사실에 관한 주장까지도 진실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내용은 특허청 설명 자료니까 한번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고 이것들을 이제 요약 압축해서 답안지용으로 스타일로 쓴 건 사례진도 등이 있으니까 거기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생산법 추정 규정. 이것은 공지가 됐냐 안 됐냐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129, 132, 122 요 라인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 여기는 이거 126조의 2나 아니면 132조에서 영업비밀을 내게 됐을 때 또 제3자 불이익 방지에서 도입한 거. 열람 제한 신청은 법조문에 따로 없어요. 이건 민사소송법에서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이 비밀유지 명령이 따로 법조문이 있는데 1차 시험에서는 스텝 1, 2, 3라고 해서 비밀유지 명령 신청하는 절차, 그 다음에 비밀유지 명령 취소하는 절차, 그 다음에 비밀유지 명령이 결정이 되었으나
그 비밀유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비밀유지 명령 받은 사람의 직원이 가서 자료를 프린트하러 간 상황. 이렇게 세 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1차형이고 2차형은 다 보론용어로 한 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3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 혹시라도 제3자 측에서 영업비밀을 제출하게 됐을 때는 그것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제한 신청과 비밀유지 명령을 통해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 한 줄 쓰고 끝이야. 266페이지 비밀유지 명령 취소, 그리고 그 비밀유지 명령 받은 사람의 직원이 그 자료를 프린트하러 갔을 때 그게 열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1, 2, 3에 대해서는 1차 때 배웠던 거 그냥 리마인드 한다 보시면 되고 절대로 2차 시험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출제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면서 보론용으로 쓸 정도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 과실 추정. 이거는 이미 출제됐습니다. 권리범위 속보 여부할 때 도움되는 규정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손해배상할 때 도움되는 규정. 그게 130조 과실추정과 128조 손해액. 130조는 57회에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1차나 2차나 마찬가지인데 과실추정은 복멸된 케이스가 단 하나도 없다 하면 다 풀 수 있어요. 저게 저쪽으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 요사항 특허가 A 플러스 B일 때 제3자가 A하고 B를 포장지에 넣어서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을 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각 구성만 모두 구비한 상태도 특허법령 생산을 본다. 그 판례에서 나왔었는데 이때 이게 갑이라면 갑이 을한테 시켜서 을이 A를 제조하고 있었어요. 근데 A가 예를 들어서 이거 전용품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을이 간접 침해를 구성하게 되는데 간접 침해에만 해당되면 침해 금지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간접 침해에다가 고의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까지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을은 과연 간접 침해는 맞는데 고의 과실이 있는지와 관련해서 이 을에게 과실 추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던 사안. 이것은 57회 1차 시험에 나오고 그대로 2차 시험에 또 나온, 가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1차 시험에 나온 게 2차 시험에도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나온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뭐 판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특허법원에서는 과실이 없다고 봤었는데 대법원에서 깼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과실이 있는 거다. 특허법원에서는 단순히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했는데 얘가 어떻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냐, 그냥 누가 시키니까 했을 뿐인데 그 시킨 애한테 문제 삼아야지 얘한테 왜 문제 있다고 하냐 라고 특허법원에서 봤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과실 추정은 그렇게 복물되는 게 아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지시에 따라 했다는 행위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특허권이라는 것은 공개되는 특징이 있고 그 공개된 거에 대해서는 주의를 다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모든 사람이. 때문에 누군가가 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난 특허권이 그런 게 간접 침해 제품이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라고 단언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의 지시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과실 추정이 복물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대법원의 태도였고 1, 2차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게 과실 추정이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 기본서에는 없는데 1차 시험에 이제 지문형으로 나왔던 게 설명서 조작대로 뭔가 했다. 이게 과실이 있다고 볼 거냐? 아니 뭐 상관없어요. 과실 있다고 하면. 변리사 감정 의견 받았다. 변리사가 그거 비침해라고 했다. 아니 그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했다. 사실 지시에 따라 했다는 게 설명서하고 비슷한 거죠. 지시에 따라 있어도 그거는 과실 추정이 복물되지 않습니다. 다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과실 추정은 언제 복물되는지. 일단 복물된 케이스는 전혀 없고요. 57의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과실 추정이 복물되는지. 약간 단문틱한 거였죠.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적중했던 겁니다. 제가 작년에 GSS 문제를 출제했었고 그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어요. 작년 GS 실전 GS 6회차 보시면은 확인 가능합니다. 과실 추정 복멸은 제3자 쪽에서 특허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또는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을 때만 과실 추정이 복멸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정당한 사정이란 게 뭔데? 그동안 인정된 케이스는 없고 그렇게 이제 답안지를 구성합니다. 263페이지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과실 추정을 하고요. 이는 특허권의 특성상
그 특허권자, 전시권자가 입증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냥 입증 책임을 경감해 준 겁니다. 2번 판례. 법원은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과실추정이 복문한다고 하는데,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그 침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관한 경우나 침해 제품에 대해 별도의 특허 등록을 받았다는 사정만은 복문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이게 예시가 있는데 어쨌건 과실추정 복물된 케이스는 단 하나도 없다면 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간접 침해자의 요구에 따라 전용품 제작해서 간접 침해자에게만 납품한 자에 대해서도 과실추정의 복무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말이 좀 어렵게 써 있는데 이 소리. 이 갑의 지시로 그 전용품을 하나 만든 사람도 이거 과실 있다고 했습니다. 과실 있다고. 저게 이제 올해 2차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건 정정의 소고표죠. 정정 전후로 과실 추정은 쭉 유지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입증 책임 경감이었습니다. 형사상 조치는 저번 시간에 했었고요. 이제 다음 쟁점 128조인데요. 어, 128조는 필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필기 먼저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128조 하겠습니다.